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캐나다, 오로라, 캐나다, 메이플 시럽, 캐나다. 캐나다. 잠수함.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2026년) 역대급 방산사업 그 결전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려 60조 원에 이르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제안서 제출 시한이 다음 달 초, 그러니까 3월 초라고 합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대한민국과 독일이 마지막 접전을 펼치고 있고, 특히 독일의 적극적인 외교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나라 잠수함 수출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런 독일의 외교 공세를 또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앞으로 2주 동안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좀 전만하더라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꽤 높다,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8월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업, 이게 정식 명칭이 캐나다 해상순찰 잠수함 사업, CPSP라고 합니다. 이 적격 후보가 이제 지난해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보면은 스웨덴 사브, 그다음에 프랑스 나발그룹, 그다음에 스페인 나반티아 등 그 유럽의 유수 방산 업체들을 제치고 대한민국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 여기가 최종 결승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최종 후보 우리 들어갔다는 거가 발표됐을 때만 해도 사실 장밋빛 예측이 가능했죠. 네. 그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일단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캐나다 왕립해군 로얄 캐나디안 네이비는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했던 2,400톤급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잠수함 계약 비용만 해도요, 최대 20조 원, 잠수함만요. 예. 자, 그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30년간 유지, 보수, 정비, MRO라고 부르는 이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사업 총 규모는 60조 원에 이르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획득 비용보다 이 운용 주기 비용, 그러니까 얘를 도입해서 이제 퇴역시킬 때까지 이 비용이 원래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총 사업비가 최대 1,200억 캐나다 달러. 이게 환율 상승들을 감안해서 이제 한화 128조 원 정도 이를 수도 있다. 와.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60조도 앞서 제 멘트 그대로 하면은 역대급이거든요. 예. 근데 거의 더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방산업계를 봐도요, 이런 정도의 크기의 사업은 유례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자,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석패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패배를 했던 독일은요, 정말 이를 악물고 이번 사업에 덤벼들고 있어요. 안보, 산업, 금융, 이 모든 걸 모조리 아우르는 국가 패키지를 정말 제대로 던져서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야, 한국이 유력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 수주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각이 많이 나왔지만은, 네. 자, 이제는 야, 이거 독일이다, 애초에 독일로 정해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혹시라도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2월 초인데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한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캐나다가 다음 달 3월 초까지 우리나라와 독일로부터 최종 제안서를 받고, 이르면 5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지금 2, 3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네. 지금 빨리 좀 캐나다가 혹할 만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느냐에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잠수함하면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폴란드 오르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발트해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해군이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잠수함 도입 비용만 4조, 또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14조 원에 육박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캐나다는 이제 128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폴란드 때도 우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폴란드하고는 저희가 참 이렇게 주고받는 게 많았었잖아요. 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폴란드가 스웨덴의 사브를 선택을 해버렸고 그야말로 이제 충격 그 자체였고요. 고배의 쓴맛을 우리가 봤던 폴란드 잠수함 사업과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오르카 사업도 그 실패 요인이고 저희가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만약 똑같은 결과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 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르카 때도 우리 그 라이벌들, 그 적수들은 정말 짱짱한 뭐 쟁쟁한 그 회사들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 폴란드 잠수함 수준에서도요. 세계 그러니까 방산 강국에 거의 그 이 잠수함 좀 만든다 하는 업체들은 다 모였다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아까 우리 얘기한 독일 그 TKMS도 물론이고 이태리의 그 핑칸티에리, 그다음에 스페인 나반티아, 프랑스 나발그룹 정말 주요한 데 다 들어왔어요. 승자는요. 1937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사브였습니다. 예. 전투기 그리펜과 대전차 무기 그 엔로, 칼구스타프 이런 거 생산하는 그야말로 이제 북유럽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방산 기업이 바로 이 그 사브이죠. 예. 그 스웨덴이 잠수함을 그거 잘 만드는지 몰랐거든요. 스웨덴이 나와서 전 좀 많이 놀라긴 했어요. 무기를요 어느 나라나 뭐 브랜드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무기 체계를 사는 겁니다. 이 폴란드의 그 카미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자, 스웨덴이 모든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을 했고 특히 납기, 가격, 발트해 작전 능력의 측면에서 폴란드 해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업체들은 폴란드 해군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폴란드는 신형 잠수함을 통해서 발트해의 새로운 안보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발트해는요, 아시다시피 그 유럽의 에너지, 통신, 케이블이 집중되는 전략 요충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 요거를 출입한 출입 항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그 이미 그 덴마크, 핀란드, 독일, 발트 3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하고 함께 발트해 선언을 채택했을 만큼 발트해의 해양 안보와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은 폴란드와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고, 자, 이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어서 이 관련 기반 시설과 장비 활용을 이 스웨덴 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자체가 스웨덴을 위한 판이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 이제 폴란드는 이번 잠수함 계약을 통해서 스웨덴하고 협력해서 발트해에서 러시아에 맞서는 새로운 해저전 체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즉 이게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를 살 만큼 그 나라와 친하고 그 나라와 안보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스웨덴은 그야말로 그것에 있어서는 정말 최적의 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지도를 딱 보니까 폴란드가 중요시하는 발트해 작전 능력이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마주보면서 공동 작전을 하면 폴란드 입장에서 진짜 발트해 작전 능력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 딱이긴 딱이네요. 솔직히 보니까. 입지상으로 스웨덴이 가장 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도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냥 느낌 확 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발트의 예. 특징들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최신의 3,6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 네. 지난해 10월에 선두함인 장영실함의 진수식 거의 거행됐었고요. 장영실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에는 틀림이 없는데 저 발트의 연행 작전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보신 것처럼 뭐 북유럽 발트해 덴마크,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이렇게 9개 나라에 둘러싸인 내해거든요.
면적은 37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 2배쯤 되고 해안선 길이가 8,000km나 되고 그런데 또 내륙에서 담수가 흘러들어와서 염도는 낮고요. 무엇보다도 평균 깊이가 5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건물 한뭐 10층에서 20층 사이 이 정도면은 예. 이거 좀 얕은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얕은 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예. 이런 발트에서 상대적으로 배수량이 큰 장영실급이 작전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또 그런 발트의 특이성을 또 고려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도 약간 불리한 요소를 작용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리 3,000톤급 잠수함 치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무장을 넣을 수 있다. 특히 뭐 수직 미사일 발사관을 통해서 이제 뭐 심지어 탄도미사일 쏠 수 있다.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지금 발트의 지형을 보세요. 저기서 무슨 탄도미사일 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작전을 하는 주체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를 명확해서 차라리 저건 뭐냐면 그 소나미보다 더 작은 급의 잠수함을 만들어서 혹은 무인체가 같이 연동을 해서 작전을 하게 제안을 했다? 최고였어요, 여기서. 근데 기존에 우리가 있던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이 우리가 배웠어야 될 거다. 즉 잠수함 같이 중요한 전략 무기 체계는 우리가 기존에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큰 코 다친다. 이건 그 나라가 요구하는 작전 성능에 딱 맞게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게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해군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파트너를 찾는 거지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폴란드 수출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판촉을 열심히 하고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 건데 그럼 우리 군이 지금 폴란드군하고 협력 잘하고 있냐? 솔직히 아니에요. 더 해야 돼. 실망스러운 수준이에요,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교훈을 못 얻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한번 쉽게 장사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 방산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그냥 무기 팔고 뭐 빨리 납게 하고 뭐 우리 군 보낼 것까지 뭐 빨리 해가지고 해서 빨리 보내면은 야 이거 세계에서 제일 가장 먼저 했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사실 이 발트해에 그냥 자리 잡고 있는 스웨덴은 어떤 그 잠수함을 제안한 겁니까? 일단 이 잠수함이 굉장히 상황과 잘 맞죠. 예. 스웨덴은 A26 블랙킹 잠수함, 블랙킹급 잠수함을 제안을 했는데 애초에 발트해 방어용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아 발트해 전용이에요? 네. 얕고 복잡한 해저 환경에서 이제 은밀한 작전 수에 예.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길이는 64.6m, 수상 배수량이 2,122톤, 표준 승조원 26명, 그리고 특수부대 포함해서 최대 35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요. 일단 2,000톤급이라는 것이 좀 많이 작은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우리 거에 비해서 거의 1,500톤 차이 납니다. 그렇죠. 예. 중소형 크기에다가 X자형 경사형 함교 구조를 적용해서 좀 정숙성과 기동성 이걸 다 확보를 했고 결국은 이제 좁고 얕은 발트해 해역에서 탐지 위험을 줄이는 거 하고 또 해저 인프라 인접 항로에서 고도의 조종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런 데 좀 특화가 돼 있고요. 또 이 블랙킹급 잠수함의 특징은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는 거. 자망 시의 유체 역학에 따라서 잠수함 주변에 발생하는 신호를 없애주는 특수한 선체 디자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동과 음향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 외피로 디젤 엔진 모듈도 감쌌고 음향 감쇄판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소음 감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설계가 애초에 적용이 돼 있고요. 또 발트의 그 복잡한 해양 환경에 맞춰서 주변 수온, 염도, 또 음속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탐지에 사용되는 잠수함의 물리적 신호, 지문을 조절하는 능동형 은폐 체계도 구축이 됐어요. 와, 또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A26은 45일간 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잠항할 수 있고요. 최저 잠수 깊이는 200m인데 이거는 깊을 필요가 사실 하나도 없죠. 그렇군요. 네. 예. 발트의 복잡한 환경에 맞췄다. 그 사실 뭐 스웨덴 잠수함은 전 뭐 매우 생소했습니다만은 이게 성능이 말씀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폴란드가 끌릴 만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네요.
잠수함 작전의 개념을 완전히 달리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웨덴 그 사브는 이 그 A26 블랙킹급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세계 최초의 5세대 잠수함이다. 5세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차세대가 아니라 잠수함 작전의 개념 자체를 새로 쓰겠다라는 포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특히 이제 그 근거가 뭐냐? 이 A26 잠수함에는요. 잠수함 전방에 세계 최초로 멀티 미션 포털을 장착을 했어요. 해저전이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그 최초의 잠수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멀티 미션 포털, 이게 특수 임무용 통로를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해저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무인 잠수정이나 혹은 이런 특수전 병력을 투입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해저 센서망을 설치를 하거나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기뢰를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임무도 이 포털 통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웨덴 사브가 얘기하는 건 이 A26 잠수함은 단독 전투 체계를 뛰어넘어서 해저전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존의 잠수함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숨는 거가 강조가 되는 그런 무기라고 한다면 이 A26은 연결된 전장 노드를 이 잠수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 공중, 사이버 영역 이렇게 하는 통합 전장 시스템의 일부로 자 이제 수중도 이런 전장 안에서 연결된 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래서 소위 다영역 작전 개념의 완전한 수중 노드로 작동하는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게 A26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은밀함이 아니라 연결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될 이 A26 잠수함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 사실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예. 네. 스웨덴이 잠수함 제작 능력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세계 최초 5세대 잠수함 선언. 야, 이거 A26 능력 뭐 폴란드가 잘 쓰겠죠? 연결된 노드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네. 말인 거 아니? 자, 스웨덴이 자기가 이 연결된 기본적인 노드로서 A26을 운용을 하는데 폴란드도 운용을 해. 그럼 서로 간에 연결이 돼요. 그럼 나토 간에 전부 해군 특히나 이 발트에서 작전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우리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런 그 해저 전까지 잠수함이 수행해야 된다. 소위 이 전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수단으로서 잠수함이 기능해야 된다. 이거를 구현을 한 거죠, 스웨덴은. 예. 말씀 들어보니까 스웨덴을 선택한 폴란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이유도 더 있겠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런 이유들이 있는 예. 거고, 그리고 나토 얘기를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스웨덴이 사실 나토에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2022년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입장에서도 이제 폴란드가 또 나토의 최전방이다 보니까 함께 그 안보 위협 인식을 좀 공유하는 그런 군사 협력 파트너로서 커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좀 재미있는 상황들이 스웨덴 사브가 폴란드에 제출한 그 최종 제안서에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공동 서명한 공식 지지 서한이 동봉돼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총리가 같이 서명을 했다고요? 두 정상이 서한에서 이 사브 잠수함이 발트의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폴란드가 사브 잠수함 도입하면 발트의 안보가 강화될 거라고 밝혔는데, 말씀대로 영국 총리가 굳이 스웨덴 편에 선 이유는 일단은 그 사브 수주가 성공하고 나서 그 영국 방산업체가 관련 계약 일부를 따내는 그런 자구 이익이 있을 건데, 그 외에서도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영국까지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나토의 울타리가 굉장히 든든해지는 그런 좀 마음의 평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뭐 바이 유로피안 뭐 정책 이게 바로 떠오르는데요. 사실 바이 유로피안 정책이 어떻게 보면 폴란드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폴란드가 하도 한국 무기를 잔뜩 싸가지고 해서 이게 뺏겨버리니까 오히려 또 그렇게 영향이 또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유럽 시장을 뺏기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특히 뭐 마크롱 대통령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와서 뭐 야 한국이 가져가면 되냐 이거 전부 유럽으로 해야 된다. 뭐 유럽이 최소한 뭐 몇 프로 이상은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유럽 사상 유럽 최초로 예를 들어서 바이 유로피안 정책과 함께 유럽 방산 전략 EDIS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이 유럽 연합의 이 바이 유로피안 정책 때문에 이 폴란드 사업에서 그 유럽 기업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던 게 사실이긴 하고요. 여기에 쐐기 박은 게 이제 게다가 스웨덴이 절충격으로 쐐기를 박아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또 절충교육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무기 같은 거나 장비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한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기술 이전이나 부품 뭐 수출이나 이런 걸 반대급부로 받는 교육 방식을 우리가 절충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웨덴이 이 정부 간 협력 패키지를 절충교육으로 제안합니다. G2G 패키지. 스웨덴이 이제 지난해 9월 말에 폴란드산 휴대공 미사일 그 피오른의 구매를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폴란드가 건조한 구조함 라토브니크까지 사오기로 했어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방산기업 PGZ와 협력을 통해서 잠수함의 일부 설계, 제조, 유지 보수 등을 폴란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합청업체로 참여하는 PGG가 잠수함 정비를 갖추도록 투자하겠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잠수함 산업을 거의 만들어주겠다라는 예. 접근을 한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제시를 했으면 정말 폴란드가 원하는 거 거의 뭐 다 맞춰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미 제대로 당기게요. 당기는 것들은요 다. 이 절충교육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절충교육 통해서 기술 이전 떡하니 해줬다가 상대방이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다 만들어버리고 하면은 뭐 그야말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국이 독일이 저 하드웨어가 와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수함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렇게 저 옆에 하고 하게 해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잠수함을 팍팍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청출어람이지만 예. 그쪽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수출하면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술 이전을 편하게 해주긴 하지만 기술 이전을 하면서 크게 뒤통수를 안 맞았던 건 상대방이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터키 같은 경우에 K9 자주포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설계도 저거하게 하고 지금 K2 전차 같은 경우는 아예 설계도를 통째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드는 무기들 같은 게 한국에 우리가 뭔가 이걸 하고 있으면 와서 이제 들어와서 경쟁 후보로 끼어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터키의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충분하게 완성된 제품을 못 만들어서 경쟁력이 안 생기는 거지만 저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기가 기술력을 좀 높여가지고 해서 가격까지 맞춰버린다? 게다가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충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당장 장사가 잘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 정도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다의 유령이라 불리는 잠수함, 보이지 않게 오직 바닷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에 기대서 적의 실체를 찾아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작은 들릴 것도 갖고 안 들릴 것도 이 작은 소리 하나에서 시작된 추격전이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령 잠수함을 쫓았던 15년의 사투,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본방나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 평범한 소리를 끔찍한 위협으로 둔갑시키곤 합니다. 낡은 마룻바닥의 작은 삐걱임이 정체모를 괴한의 발소리로 들리고 창문을 스치는 나뭇가지 소리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냉전 당시 안보 노이로제에 빠져있던 스웨덴이 딱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다라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흔한 소리도 공포라는 필터를 거치자 스웨덴의 귀에는 인류를 파멸시킬 비밀 병기로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까지 끌고 갔던 그 기묘한 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81년 10월 27일) 밤 스웨덴 핵심 해군 기지가 밀집한 칼스크로나 앞바다에 구소련 핵잠수함 U-137호가 나타납니다. 당시 스웨덴은 냉전의 한복판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국으로 평화를 유지해왔는데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다고 믿었던 1급 보안구역에 핵무기를 실은 적국의 잠수함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온 나라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스웨덴은 우리의 평화가 착각되었다며 이때부터 지독한 안보 노이로제에 빠지게 됩니다.
해군은 미세한 진동조차 적군의 도발로 간주하며 최첨단 소나 시스템을 풀 가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스웨덴 해군 지휘부를 발칵 뒤집어 놓는 소리가 포착됩니다. 틱틱틱 마치 누군가 잠수함 벽면을 톡톡 두드려 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최첨단 저소음 엔진이 은밀하게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이건 구스토론의 최신형 초소형 잠수함이 은밀하게 기동하며 교신하는 소리다. 그날부터 스웨덴의 바다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는데요. 소리가 포착된 지점에 수백 발의 폭내를 쏟아붓고 헬기와 함대가 총동원되어 바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폭발로 바다가 뒤집혀도 잠수함 파편은커녕 기름 한 방울조차 보이지 않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형체 없는 유령 잠수함과의 추격전은 무려 15년 동안 계속되며 수조 원의 국방비를 집어삼켰는데요.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스웨덴 총리는 직접 크렘린궁에 항의 소환을 보내며 전쟁 불사 의지를 다지기까지 했죠. 구스토론은 펄쩍 뛰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스웨덴은 코드숨만 칠 뿐이었습니다. 소나 탐지기에 이토록 선명한 기계음이 잡히는데 대체 누굴 속이려 드느냐며 오히려 구스토론을 더 세게 물어붙였죠. 잡히지 않는 유령 때문에 온 나라가 미쳐가던 1996년 스웨덴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생물학자 매그너스 발베르그 박사팀을 비밀리에 소집하는데요. 1급 기밀 데이터를 넘기며 어떤 원리로 기동하는지 밝혀달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15년치 소리 데이터를 분석하던 발베르그 박사의 표정은 묘하게 변해갔는데요. 엔진 소리하기엔 너무나 생소한 파형이었고 무엇보다 이 소리는 기계가 내는 규칙성보다는 생명체의 박동에 더 가까운 묘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소리의 정체를 깨달은 순간 박사는 곧장 해군 지휘부의 최고 장성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향했는데요. 장군들은 적국의 스텔스 잠수함 설계도라도 나올까 싶어 팽팽한 긴장감 속에 박사를 지켜봤습니다. 박사는 입가에 번지는 헛웃음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장군님들, 안심하십시오. 적국의 비밀병기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15년 동안 목숨 걸고 쫓았던 것은 바로 청어의 방귀 소리였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든 소리가 물고기의 생리 현상이라니. 장군들은 귀를 의심했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청어들은 어두운 밤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무리의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 불에 찬 공기를 항문으로 내보내는 독특한 습성이 있는데요.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청어가 거대한 군집을 이루어 동시에 가스를 뿜어내면 미세한 기포 터지는 소리들이 바닷속에서 증폭되어 거대한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그 미세한 소리들이 합쳐져 수중 소나에는 마치 잠수함의 엔진이 회전하거나 스크류가 물을 가르는 기계음처럼 왜곡되어 들렸던 거죠. 즉, 스웨덴 해군이 15년 동안 추격한 것은 구스토론의 잠수함이 아니라 그저 서로 대발을 나누고 싶었던 물고기들의 집단 방귀였던 셈입니다. 스웨덴 해군이 15년 동안 바다에 쏟아부은 수조 원의 국방비와 폭탄은 결국 청어들의 생리 현상을 잡기 위한 허망한 몸부림으로 남았는데요. 이 믿기 힘든 촌극은 2004년 인류를 전쟁 위기에서 구했다는 찬사와 함께 이그노벨상 생물학상을 수상하며 냉전시대 가장 우픈 코미디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스웨덴이 15년간 쫓았던 건 적군의 잠수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포였는데요. 청어에게는 그저 평범한 생리현상이었을 소리가 불안에 빠진 인간의 귀에는 전쟁의 신호로 들렸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별거 아닌 일에 혼자 겁먹고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고민도 사실은 잠수함이 아니라 그저 청어 방귀 같은 해프닝일 뿐일지도 모르죠.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세상을 파고들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여유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죽은 물고기 한 마리만 떠올랐어도 이 소동이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청어가 원체 예민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기척만 나도 바위틈으로 숨어버려서 현장에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 청어대가 막 이렇게 뭐 올라왔으면 이거구나 하고 뭔가 느낌이 있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스웨덴은 이 적의 잠수함이 폭탄 세례를 다 견뎌낼 만큼 단단하다고 오해도 했다고. 예. 현재 스웨덴에서는 수중 음향 전문가를 이제 소나 오퍼레이터를 양성을 할 때 잠수함 엔진 소리하고 청어의 생리 현상을 구별하는 훈련이 필수 코스로 들어갈 만큼 매뉴얼이 정교해졌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해에 청어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그 정도 숫자는 안 되나? 아니 이렇게 약간 좀 근데 환경이 좀 다르죠. 거기 좁은 데서 움직이는 거랑 넓은 데서 하는 동해는 좀 거는- 깊죠.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봐서 자, 스웨덴 절충 교역 내용을 짚어보니까 뭐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당시 좀 아쉽게 우리가 수주에 실패하긴 했습니다. 폴란드에 어떤 제안들이 있었죠?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는 이제 국내 함정업계 투톱인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네. 하나오션은 폴란드의 최대 1억 달러, 1,455억 원 정도 되네요, 지금 기준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지 유지보수 정비 MRO 센터를 설립해서 기술 이전 약속을 했었고, 또 잠수함 대금에 대한 국내 금융권 보증을 100% 수준으로 제시를 해서 사실은 폴란드가 만약에 장보고 3 배치 2를 구매했다면 실질적인 재정 지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예. 또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국가안전보장의 NSC까지 거쳐서 퇴역을 앞뒀던 장보고함, 무상 양도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 역시나 또 퇴역을 앞둔 울산급 호위함 제공까지 검토를 했었고, 막판에는 폴란드 소고기 구매까지도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네. 다각적으로 사실 성의를 보인 것도 같은데 좀 부족했던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폴란드는 이번 수주전에서 개필러를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잠수함이 퇴역한 다음에 새로운 잠수함 도입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임시 잠수함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당국은 지난해 9월에 한국 등 6개 정부에 10개 분야의 질의를 발송을 했는데 신형 잠수함 인도전의 전력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중고 잠수함 제공 여부가 여기 포함됐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보고함 양도 의사를 밝힌 게 지난 10월로 추정이 되고요. 장보고함 우리나라 1번 잠수함이라서 영구 보존할 계획이었던 만큼 이제 고민이 있었을 텐데, 자, 뭐 하여튼 그럼에도 이제 답변 시기가 좀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스웨덴은 폴란드의 요구에 맞춰서 2027년 개필러용 잠수함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요. HMS 소데르만란트 함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장보고함은 지난해 퇴역 후에 즉시 양도가 가능한 상태였던 만큼 좀 요거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근데 비록 뭐 우리가 그 폴란드 수주에는 실패했습니다만 해도 최초에 약속했던 장보고하면 그냥 양도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것도 좀 필요할 수는 있는 게 아직 뭐 확실한 발표가 된 건 아닌데 국방부는 그 퇴역 잠수함의 양도를 폴란드와의 관계 그리고 방산 수출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는 밝혔거든요. 이건 장보고함을 폴란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대신에 장보고함의 창정비 비용이 한 수백억 원 들 텐데 이거는 폴란드가 부담하게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수주했다면 이제 무상으로 해줄 계획이었지만 아, 그럼요. 그건 이거 무료 또- 패키지죠. 예, 근데 뭐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폴란드 관계는 어쨌든 끈끈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이죠. 네. 2022년 이후에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 로켓 등등해서 220억 달러에 이르는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고, 그래서 사실 K방선의 유럽 내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200억 달러가 넘는 추가 물량 계약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하고 폴란드는 이 국방과 방산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정의 해외 양도는 보통 이제 후속 군수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유대 관계 강화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무상 양도됐던 퇴역 군함들 해당 함정의 유지나 보수 운영 사업으로 이어졌고 또 나중에는 신규 발주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방위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장보고함의 폴란드 무상 양도를 통해서 우리도 향후에 우리 업체가 앞으로 폴란드 해군의 초계함이나 뭐 상륙함, 소해함 이런 사업에 도전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장보고함은 국내 건조된 게 아니고 독일 하데베사에서 직접 건조한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이게 해외 양도가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원천 기술의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과 스웨덴이 임했던 자세 쭉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차이가 나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부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요. 이 사업 자체를 접근할 때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보 협력을 이루는 그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무기 판매로만 인식했던 것이 아닌가. 단순히 무슨 뭐 잠수함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잠수함 건조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소위 산업과 관련된 소위 생태계적 협력까지도 얘기를 할 그런 그림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 성능 뛰어난 잠수함 제공 뭐 요 컨셉으로 그냥 거래로 접근을 한 거고 이 장보고함이라고 하는 퇴역 잠수함을 그냥 선물로 제시를 한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요. 스웨덴은 야, 발표에서 결국 협력하면 너희랑 폴란드 너희랑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면 딱 가장 핵심적인 걸 이룰 수 있어라고 하고 해양 방산 핵심 파트너로 그냥 딱 찍어버리는 이런 비전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더군다나 서로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해군끼리 잠수함끼리 서로 협력을 하고 협력이 아니라 심지어 그냥 연합작전이 되는 거죠.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현재 진행 중인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폴란드의 그 실패를 지금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상대가 또 독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엔 꼭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해야 될 거, 재점검해야 될 거는 캐나다라는 나라, 그다음에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그 요구를 정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요구에 맞는 대안을 하고 있냐. 지금처럼 그냥 성능 좋은 잠수함 주면 되지. 우리가 가진 잠수함 중에서 3,000토급이야 미사일도 발사되고 다 좋은데 야 이거 그냥 가졌으면 돼. 이거는요 사실 상대방 국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임무에 대한 그런 어떤 작전 요구 능력을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자기들의 작전 양상을 전부 다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안서를 내줘야지 하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 같았으면 너희한테 적용될 거야. 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캐나다 나라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게 캐나다예요. 20만 2천 킬로미터. 20만이면 이게 그러니까 세계 20만 킬로미터면 이게 뭐냐면 이 캐나다에서 치는 전 세계 해안선의 15%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고요. 예. 전 지구의 15%. 전 지구 해안선 전부 합쳤을 예. 때 길이에. 요즘 그 핫한 북극에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자, 원래 그 북극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도 그렇고 최근 중국까지 뭐 빙상 실크로드를 구상을 하면서 이 북극 둘러싼 패권 경쟁이 한참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 뭐 한참 뭐 그린랜드 내놔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덴마크에다 대고 예. 이게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북극 개발에서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될 나라는 캐나다다. 나라 자체가 거의 북극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캐나다가요 에너지 나비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고품질 우라늄 매장량 뭐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확인된 석유 매장량은 세계 3위고. 그래요? 네.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5위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뭐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히토류들, 코발트, 흑연, 뭐 리튬은 물론이고 하여튼 다양한 히토류 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예, 진짜 에너지 부국이군요. 정말 친해지고 싶은 그런 나라입니다, 캐나다가. 그런데 해안선이 길다. 뭐 북극도 인접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캐나다가 원하는 그런 잠수함의 스펙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캐나다 해군이 이 차세대 잠수함 관련해서 조건을 4가지를 걸었는데 4가지. 일단 첫 번째는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까지 원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거리 신속 투입 능력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원양 작전을 또 염두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폴란드하고 좀 다른 입장은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간 수중 작전 시에 그 스노클링 없이 연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뭐 스노클링은 이렇게 이름으로도 알 수 있지만은 사망 상태에서 수면 위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제 디젤 엔진 가동하고 축전기를 충전하는 그 시스템인데, 디젤 엔진 관련된 잠수함은 대부분 다 달려 있지만 여하튼 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 함대를 쫓기 위해서 장거리를 고속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원양에서 뛰어난 대잠 작전 능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요구를 했고요. 예. 사실 이 조건을 부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2파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하고 독일입니다. 폴란드 사업 입찰에 성공했던 스웨덴이라든가 혹은 뭐 프랑스, 스페인 업체들은 이 캐나다가 요구하는 관련 기술력이 좀 부족하고, 특히 그 작전 범위가 부족해서 이 진즉에 탈락을 했고요. 일본 잠수함은 대잠 작전 능력은 뛰어난데 오직 대잠전 임무에만 극단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켜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입찰을 포기했고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한국과 독일이 남았다. 참고 이 잠수함 이 사업에 있어 한때는 또 사제지간이었다. 지금은 이제 선의 경쟁자가 됐는데 참 묘한 인연입니다. 한국과 독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한테 이제 잠수함 기술 배워온 게 이제 한 40년 전 얘기란 말이죠. 캐나다 사업 앞두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고 방산 4강을 하겠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방산 분야 순위에서 5위인 독일. 여기는 뭐 사실 이제 라이벌이 필연적인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을 따내야 방산 4강이 가능합니다. 이거 못하면 방산 4강 꿈도 못 꿔요, 앞으로. 방산 4강 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려야 될지는 몰라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은 한국과 독일은 이제 2010년 이후 10여 건의 수준에서 맞붙었는데, 이제 뭐 우리의 기억에 가장 남는 건 우리가 이긴 걸 기억하겠죠. 그렇죠. 승리의 역사. 예. 2011년 그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당시 우리나라는 독일의 하데베를 제치고 1,400톤급 잠수함 3척 수출의 계약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잠수함 최초의 수출이다라는 기록을 쓰는 동시에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으로 등극하면서 청출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네. 최근에도 우리나라하고 독일의 수출 경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2024년에 노르웨이의 주력 전차 교체 사업, 독일의 KMW의 레오파르트 2A7 전차가 바로 우리의 K2 흑표 전차를 꺾었죠. 예. 네. 같은 해 그 루마니아 다주포 사업에서는 우리 K9하고 독일의 판처비치 2000이 경쟁을 벌이고 K9이 수출에 성공을 했고요. 예. 또 지난 2023년에는 호주 육군의 차세대 궤도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맞붙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레드백이 이겼고, 이겼죠. 그 리턴 매치 격으로 또 최근에 그 루마니아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독일의 링스 쪽이 유리하다는 현지 보도가 있는 등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결과만 보면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나쁘지 않은 승률로 선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펼쳐질 역대급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예상이 좀 되십니까? 또 예상의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구도라면. 예. 현재 구도라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서 사실은 우리가 이길 확률이 지극히 낮아졌다. 퍼센테이지는 다 500. 예.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게. 네. 원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퍼센트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저는 일단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얘기하고 네. 다음 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동안 저희가 다루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KFN 유튜브와 OTT 웨이브를 통해서 언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출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더욱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최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마지막. 퍼센테이지. 또 우리 오스트리아, 호주에서 성공 때문에 그것도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이러브 오스트리아 이게 다시 한번 이제 아이러브 캐나다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러게요. 호주가 성공을 좀 실패했잖아.